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내용이 이제 균일 평면파에서 시그마 값이 0이 아니다. 그래서 전기의 전도도가 얼마나 도체의 성격을 가지느냐 하는 물체의 매질의 그런 특성이죠. 그 값이 0이 아닐 때를 우리가 봤습니다. 0이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살아남아서 그대로 살아남아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웨이브 이퀘이션에서의 파수 K라고 했던 부분이 K가 더 이상 실수값이 아니라 이렇게 주어지는 실수값이 아니라 이런 허수부가 들어가는 이런 값으로 주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허수부의 값을 우리가 마이너스 알파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그 허수부 때문에 최종적으로 주어지는 웨이브 이퀘이션 파동 방정식이 결국에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파동 방정식의 해가 결국에는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알파 제트라는 감소함수 형태의 그런 특성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 값이 크면, 즉 알파 값이 크다는 것은 도전율, 그렇죠. 시그마 값이 크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유공간에서는 어때요? 자유공간에서는 전기가 흐르나요? 시그마 값이 0이죠. 아무리 일렉트릭 필드를 여기다 가해줘도 바로 우리가 전류 밀도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공간에 아무런 매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공간,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에서는 알파 값이 0일 거예요. 알파 값이 0일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알파 값이 0이면 이 어테뉴에이션 컨스턴트가 결과적으로는 0이니까 감소하지 않는 이런 형태의 우리가 앞에서 5장 6절에서 봤던 형태의 코사인 웨이브가 손실 없이 전파가 된다는 거죠. 파동 방정식으로 알파 값이 0일 때를 우리가 비교를 한 거죠. 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알파 값이 0일 때는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 엔벨롭이 전체적으로 이런 코사인 형태 감소 없는 형태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공기 중에 시그마 값이 0이 아닙니다. 일단 공기 중에 시그마 값이 0이 아니고요. 시그마 값이 0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수분이 많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수증기가 많다. 그러면 전기를 공기가 더 잘 통하겠죠. 그 얘기는 수분이 많으면 시그마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알파 값이 더 커지니까 감소가 더 많이 일어나겠죠. 동일한 시그널의 파워로 송신단에서 안테나에 쏴도 수신단에서 얻어지는 신호가 원하는 신호가 더 작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송신이 잘 될까요? 잘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비 오는 날은 여러분들 공기 중에 수증기 양이 더 많고요. 이 도전율, 시그마 값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제로 전파되는 웨이브의 특성이 감소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직접 여기서 유도하지는 않겠지만 이 알파 값은 이 오메가 값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오메가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메가가 커지면 이 값이 여기 오메가 값이 곱해져 있는 값이기 때문에 오메가의 제곱으로 안으로 들어오겠죠. 오메가가 커지면 알파 값도 역시 늘어나는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주파수냐 아니면 저주파수냐에 따라서 이 감소의 특성이 훨씬 더 달라집니다. 그래서 높은 주파수 대역을 쓰면 역시 또 여러분들 감소가 더 크게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 때문에 여러분들 비 오는 날에는 어때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무선 전화가 잘 안 터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비만 오면 잘 안 되고 그런 특성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모든 전자기기가 마찬가지입니다. 공기 중에 습기가 더 많게 되면 어떤 전자기파가 진행되는 특성이 더 안 좋아지겠죠. 그렇죠. 감소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건 신호가 더 작아진다는 뜻이고 그러면 에러가 난다든지 그런 통신이 안 된다든지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네.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공기 중에서는 수증기만 올라가도 이런 감쇄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매질이 달라지면 매질이 만약에 우리가 시그마 값이 굉장히 큰 값이 있죠. 도체,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를 잘 흐르게 하는 거 뭐 있죠? 철, 금속 부분 그렇죠? 금속 중에서도 구리 그리고 쇠 그런 것들은 시그마 값이 굉장히 큰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알파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이동을 해줘도 어떻게 돼요? 감쇄가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전자기파가 통과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통과하기가 어렵겠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선 전화기 같은 경우에 엘리베이터는 뭘로 쌓여져 있어요? 엘리베이터는 온통 철로 보통 쌓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철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내부에다가 중계기를 따로 설치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오는 전파들이 다 차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앞에서까지는 잘 통화가 되는데 엘리베이터에 딱 타면 어떻게 되죠? 전파가 급격히 줄어가지고 에러가 나죠? 왜 그렇죠? 그 전자기파가 그 금속 부분을 금속으로 막혀진 그 엘리베이터 안으로 침투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렇죠? 감쇄가 급격히 일어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도전율 시그마 값이 크면 즉 도체에서는 이 전자기파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통과할 수 없다. 안으로 침투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 엘리베이터에서는 도대체 무선 전화가 안 터지는 거야? 그래서 그 경우는 내부에 중계해주는 따로 전선을 연결해서 안테나로 연결해서 전파를 쏴주는 그런 시설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외부에서 그냥 들어오는 시그널은 전자기파에서 막을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전자레인지 보셨죠? 전자레인지 내부에서는 전자기파로 실제로 물체의 내부의 분자들을 진동시켜서 열을 내죠. 그럼 그 전자기파가 밖으로 나오면은 사람한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사람도 다 물 분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 분자가 똑같이 익어버리겠죠. 그래서 내부에서만 전자기파가 들어오고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자레인지는 다 어떻게 쌓여 있어요? 철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 내부에서 만들어져서 쏜 전자기파가 밖으로 나오지 않겠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앞면에는 뭘로 돼 있죠? 우리가 물체가 익는 걸 봐야 되잖아요. 익는 걸 봐야 되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유리로 보일 수 있도록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유리로 돼 있습니다. 유리는 어때요? 유리는 시그마 값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리창을 통해서는 여러분들 무선전화기의 전파들이 잘 들어와요. 그런 특성들을 가집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유리로는 다 앞으로 나오면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 내 몸도 같이 익어버립니다. 전자기파에. 그렇겠죠? 그래서 실제로 전자레인지에 보면 분명히 유리로 돼 있는데 그 내부에 뭘로 돼 있습니까?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진 철판이 하나 가로막고 있습니다. 철판이나 이 메쉬처럼 이렇게 안에 보이는 빛이 투과되긴 하는데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는 거기 철망처럼 이렇게 메쉬로 구멍이 나 있는 그런 소재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중으로 돼 있죠. 유리랑 철판이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들 구조가 결국엔 전자기파에서 나오는 주파수와 연관이 있어서 실제로 그 철망 때문에 전자기파가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런 설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전자레인지를 하나 설계를 하더라도 이전에는 전자기파가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요. 이런 파동 방정식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자기파를 매번 측정을 해서 그러면 철판의 두께를 얼마로 할까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걸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사람이 그럼 옆에서 익을지도 모르는데 거기 가서 매번 측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한 100개 정도 두께를 다르게 만들어서 그 중에서 가장 얇고 밖에 전자기파가 안 나오는 걸 측정을 해야겠죠. 그렇죠? 뭐가 맞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어지는 이런 파동 방정식에서 이 알파의 의미와 시그마의 의미를 이렇게 알고 있다면 물질 쇠의 특성, 그 물질의 특성들이 있으면 이 알파 값을 바로 구해서 얼마만큼 감쇄하는지 신호가 얼마만큼의 두께로 했을 때 얼마만큼 감쇄하는지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수식으로 계산하는 게 매번 만들어서 설계해서 측정해서 한번 해보고 아니면 버리고 한번 하고 아니면 버리고 하는 것보다 어떻겠어요? 훨씬 더 효율적으로 더 싸게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싸면서도 더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철판의 두께가 실제로 전파가 통과하지 못하면서도 가장 얇게 설계하는 것이 설계력, 그 공학도가 이런 전자기파를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제 전자기파를 봐도 여러분들이 전자레인지를 하나 봐도 이 전자기파 수식과 이 그림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유도할 수 있었는지 처음에 나왔던 이 맥스웰 이퀘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떠올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일렉트릭 필드가 감쇄하는 것으로 이렇게 유도가 됐죠. 그럼 이제 마그네틱 필드를 구해야 되죠. 마그네틱 필드를 구하는 방법도 앞에서 5장 6절에서 했던 방법과 동일합니다.
마그네틱 필드하고 일렉트릭 필드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었죠? 네. 에타의 관계가 있었죠? 방향은 어떤 방향이고, 일렉트릭 필드가 저쪽으로 저렇게 주어지면 우리가 결국엔 맥스웰 이퀘이션에서 바로 우리가 마그네틱 필드를 구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타임 하모닉 마그네틱 필드도 구해주면 타임 하모닉 마그네틱 필드를 구해주면 그러면 H 필드는 우리가 5장 6절에서 앞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맥스웰 이퀘이션에서 H하고 일렉트릭 필드의 관계를 바로 넣어준 거죠. 저 수식을 그대로 넣어주면 우리가 오메가 뮤분의 K는 파수고요. EX Z의 방향은 Y축 방향 성분만 존재하게 된다는 걸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됐었죠.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H하고 일렉트릭 필드의 맥스웰 이퀘이션 연관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H를 구하는 성분을 구해서 우리가 이걸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걸 그대로 쓴 거예요. 근데 그때 그 파수 K는 뭐였어요? 그때 파수 K는 시그마 값이 0일 때 이렇게 주어지는 파수였죠. 오메가의 스퀘어 루트 뮤 엡실론 값이었어요. 그래서 이 값이 오메가의 스퀘어 루트 뮤 엡실론이니까 이 값이 어떻게 됐죠? 그래서 스퀘어 루트의 뮤분의 엡실론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걸 우리가 에타라고 했고 임피던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 한번 노트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세요. 맞죠? 네, 정확하게 그 유도되는 과정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최종 평가에서 여러분들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이해되셨나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유도를 했었고요. 시그마 값이 0일 때 우리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해를 했었고요. 이제는 시그마 값이 더 이상 0이 아니기 때문에 K가 오메가 뮤 엡실론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까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K가 더 이상 오메가의 스퀘어 루트의 뮤 엡실론이 아니었어요. 그죠? 이제 뭘로 나왔죠? 이 K 값을 우리가 여기 주어진 정리된 수식으로 적어주면 이 값은 이제 오메가가 뮤, 이제 오메가 스퀘어 루트의 엡실론 마이너스 J의 오메가 분의 시그마 뮤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EX의 Z의 Y 벡터. 이제 시그마 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남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오메가 값은 여기서 하나 없어질 거고요. 뮤도 이 안으로 들어가면 스퀘어 루트의 뮤의 제곱이니까 여기는 없어지고 뮤분의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 값은 뭘로 바뀝니까? 이 값은 스퀘어 루트의 뮤분의 엡실론 마이너스 J의 오메가 분의 시그마 이렇게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와의 비율이 어떻게 돼요? 요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시그마 값이 0일 때는 이 값이 뭐였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 에타라고 정의할 겁니다. 그래서 에타분의 1에 앞에서 우리가 균일평면파에서 봤던 거랑 동일하게 이 값을 우리가 에타분의 1이라고 정의할 거예요. Y 벡터. 그럼 이제 에타가 어떻게 정의되는 거예요? 여기서 에타라는 거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여기서는 임피던스라고 하는데 이 변형된 임피던스는 손실매질에서 마이너스 J 오메가 분의 시그마 분의 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거에 얘는 지금 이제 결국에는 임피던스가 어떻게 주어지는 거죠? 복소수 형태로 주어지죠. 그 전에는 어떻게 주어졌어요? 그 전에 비교하자면 우리가 시그마 값이 0일 때는 어떻게 됐었죠? 시그마 값이 0일 때는 에타 값이 뭐였죠? 임피던스가 어떻게 정의됐죠? 엡실론 분의 뮤 스퀘어 루트 값으로 이렇게 정의가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엡실론 값이 실수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파동 주파수와 그 다음에 도전율, 그죠? 얼마나 도체의 성질을 가지느냐 하는 시그마 값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복소수로 들어가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에타의 절대값과 실수부하고 전체 절대값과 실수부가 아니라 절대값과 크기와
페이즈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페이즈를 우리가 세타의 에타라고 정의하겠습니다. 복소수니까 실스버스로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매그니튜드와 페이즈로 표현할 수도 있죠. 복소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시그마가 0일 때는 어떻게 됐어요? 시그마가 0일 때는 절대값만 존재하고 페이즈가 0이었던 거죠. 세타, 에타 값이 0이라고 정의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H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H는 우리가 이렇게 구해지는데요. 에타가 이제 에타 절대값과 페이즈로 나눠줘요. 복소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H는 이제 우리가 에타 절대값분의 1에다가 익스포넨셜에 얘가 역수로 주어지니까 여기 지금 역수로 들어가 있죠? 이 전체가 역수로 들어가니까 그게 익스포넨셜의 지수에서는 마이너스로 표현되겠죠. 마이너스 j의 세타 에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EX Z 성분 EX 성분의 Z 변수를 가지는 이런 함수로 주어질 것이고요. 이 값을 우리가 다시 시간으로 표현해주면 여기까지는 뭐였어요? 여기까지는 페이저 형태였죠? 여기까지는 페이저 형태로 다 표현된 겁니다. 그렇죠? 페이저 형태로 표현됐고 시간 t가 없죠? 여기는 이제 시간 t에 대한 함수로 우리가 풀어주면 이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거에다가 EXZ 값이 뭐였죠? EXZ가 이렇게 표현되는 값이었죠? E0에 에타의 절대값분의 1이 나오고요. 이 페이즈는 어떻게 돼요? 페이즈 부분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죠? 베타 Z 뒤에 페이즈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나오는 수식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베타 Z의 코사인의 오메가의 T 마이너스 베타 Z 마이너스의 세타의 에타의 Y축 방향 성분. 이렇게 최종적으로 얻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얘가 뭐예요? 이 결과가 H에 대한 수식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손실 매질에서 마그네틱 필드가 됩니다. 이때 일렉트릭 필드는 뭐였죠? 일렉트릭 필드는 이거였죠. 이렇게 주어지는 값이었죠. 그래도 다시 한번 쓰면 시간 t에 대해서 주어지는 코사인 펑션으로 우리가 표현해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었죠. 이 그래프가 우리가 그렸던 이런 그래프였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되죠? 에타의 페이즈 부분이 어떻게 돼요? 페이즈 부분이 전체 파동을 갖다가 딜레이 시키죠. 수평 이동시킵니다. 그죠? Z축 방향으로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수평 이동되겠죠. 그리고 역시 똑같아요. 에타의 절대값은 어떻게 돼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전체를 감소시키겠죠. E0의 비율만큼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에다가 같이 한번 그려보죠. 이 축에 그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축에다 그려보면 전체 감소함수로 요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알파 Z만큼 줄어드는 건 똑같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Z값이 0이면 이 값이 전체가 얼마죠? 에타의 절대값분의 E0니까 이 값이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에타의 절대값분의 E0로 결국에는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이렇게 감소하는 거죠. 어떤 축에서? 이 축에서 Y축 방향으로 존재하는 마그네틱 필드들이 있을 텐데 그 마그네틱 필드들이 이런 방향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감소하게 되겠죠. 요 그래프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얘가 지금 뭐가 된다는 거죠? E0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알파 Z 이렇게 되겠죠. 즉 우리가 t값이 0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t값이 0일 때를 기준으로 하면 t가 0일 때를 기준으로 하면 마그네틱 필드는 어떻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Z의 t값이 0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E0의 에타의 절대값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Z의 코사인의 오메가 t가 0이니까 마이너스 베타 Z 세타 마이너스 세타의 에타
다 마이너스를 우리가 코사인 안에서는 없애줘도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값이? 베타 Z 플러스의 세타 에타. 그거에 y 벡터가 주어지겠죠. y 벡터. 이렇게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요거는 옆에다 쓸게요. 좀 작게 쓰겠습니다. 겹쳐지니까. E0에 exponential 마이너스 알파 z만큼 감소하는 감소함수 형태를 띠면서 거기에 뭐가 곱해져 있어요? 코사인의 베타 z 세타 에타 형태로 우리가 엔벨롭을 가지는 마그네틱 필드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코사인의 베타 z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랑 똑같죠. 요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세타 에타만큼 수평 이동을 하겠죠. 이 전체가 원래 옆에서 똑같이 y축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텐데, 그렇죠? 세타 에타 값이 0이 아니었으면, 네, 세타 에타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프트합니다. 이 전체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원래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림 앞에서 봤던 비교하자는 세타 에타 값이 없을 때 그림은 뭐였어요? 앞에 5-10 그림이었죠? 5-10 그림 우리가 그렸던 그림에서 이 전체 H 벡터 코사인이 이동하겠죠. 그래서 이 전체가 세타 에타만큼 이동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세타 에타 값이 이동해서 이 각각의 값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요 지나가는 지점, 요 지점들이 조금씩 이동하는 거예요. 이 지점, 이 지점으로. 이 지점, 이 지점. 여기 있는 지점은 여기 있는 지점으로 조금씩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한 칸씩. 세타 에타만큼. 그러면 어떤 그래프가 만들어지죠?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마그네틱 필드는 이런 특성을 가지는 그래프로 나오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맥시멈 값을 이렇게 가지게 될 것이고요. 여기를 0을 지나가고요. 또 여기서 이제 맥시멈 나오는 거죠. 0을 지나가고. 근데 이게 감소하겠죠. 이 값이 여기에 주어지는 이 초록색 선을 넘지 않는 이런 값으로 감소해서 나오게 되겠죠. 감소해서 이렇게 점점 감소하는 형태로 주어지는 필드가, 마그네틱 필드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일렉트릭 필드보다 하나 더 딜레이 돼서 하나 더 어드밴스된 마그네틱 필드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이게 0일 때 마그네틱 필드가 0이 되지 않고 약간 딜레이 된 시그널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시프트 되는 값이 결국에 뭐예요? 세타 에타 값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시그마 값이 0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전체도 1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전체 일렉트릭 필드, 마그네틱 필드도 이렇게 감소하지 않죠? 감소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감소한 양에서 또 시프트 되지 않습니다. 시프트 되지 않고 그대로 이 엔벨롭을 그대로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얘가 하나 시프트 됐으니까 사실은 요 뒤쪽에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E0 크기만큼 이런 크기의 마그네틱 필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에타분의 E0만큼 크기가 사실은 여기서 나오겠죠. 요 지점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크기가 이 시프트된 이 크기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되셨나요? Z 값이 베타분의 세타 마이너스 베타분의 세타 에타인 지점에서 결국엔 이 값이 1이 되고요. 이 값도 결국에는 그때 요 값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맞나요? Z값이 0일 때 0이면 코사인 세타 에타 값이 어느 정도 되는 값에서 요 값이 나올 것이고 요 지점에서 이런 지나가는 지점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딜레이 된 거죠. 시프트 된 이런 H의 시그널이 일렉트릭 필드와 같이 동시에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뭐죠? 결론은 손실 매질, 시그마 값이 0이 아닌 그런 매질을 통과하는 전자기파는 전개와 자개 모두 감소한다는 거죠. 그 비율이 동일하게 알파라는 어테뉴에이션 컨스턴트에 의해서 감소하게 되고요. 그때 우리가 임피던스, 전개와 자개의 비율을 나타내는 임피던스는 역시 복소수로 주어지게 되고요. 그 복소수에서의 절대값이 그 전체의 엔벨롭을 결정하는 값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복소수에서의 그 순어수 부분이 세타의 그러니까 페이즈 부분이 절대값이 그 역할 얼마나 비율을 결정하게 될 것이고 페이즈가 얼마나 전개와 자개의 페이즈가 차이가 나는가 하는 부분들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사인 웨이브에서 이 페이즈는 뭘 의미하는 거죠? 딜레이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거리에서의 어떤 딜레이 아니면 천천히 나오는 거죠. 빨리 나오는 거.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그런 것들을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리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전체 일렉트릭 필드도 감소하고 마그네틱 필드도 감소하는 형태로 우리가 시그널들을 최종적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일반적인 형태죠. 시그마 값이 0이 아닐 때. 시그마 값이 여기서 0이면 어떻게 되죠? 이 딜레이도 똑같이 맞춰지고요. 여기서 이 감소함수도 똑같이 1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5장 6절에서 구했던 최종적인 수식들이 얻어지게 될 겁니다. 이게 조금 더 일반적인 형태의 파동 방정식을 만든 거죠. 지금 우리가 균일 평면파라는 어떤 가정을 가지고 이렇게 유도를 했는데요. 그래도 굉장히 재밌고 우리가 전자기파의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두 얻을 수가 있었어요. 네, 이게 어떻게 나왔다고요? 네, 엄청 그 위대한 맥스웰 이퀘이션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맥스웰이 최종적으로 유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패러데이가 실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고 가우스 그리고 암페어가 실험을 통해서 그 맥스웰 이퀘이션의 기초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네, 재밌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이게 t값이 변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t값이 변할 때 이 전체 값들이 이동하겠죠. 점차 이동합니다. 그 이동하는 그 웨이브가 결국엔 감소하면서 이동하지만 어떻게 되죠? 그 이동 속도가 어떻게 되죠? 결국 그 이동 속도가 여전히 빛의 속도랑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 빛의 속도랑 같다는 것이었고요. 자유공간에서 그랬다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전자기파도 역시 빛이다. 빛이 전자기파의 일종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전자기학 2 우리가 배운 전체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배웠던 내용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수식 유도하고 그리고 그 각각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게 공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5장 6절에 했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었던 내용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내용들 이 내용들을 꼼꼼히 잘 공부를 하셔서 네, 마지막 평가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내용들을 한 학기 동안 여러분 따라와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매우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